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혜성 교수입니다. 네, 우리 원우님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어, 이제 곧 학교에서 뵙기는 하겠지만 오늘도 이제 이렇게 어, 네,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5강 개인 심리학 놀이치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를 드릴 거는 개인 심리학하고 이제 뒤에 해결 중심이 있는데 이 해결 중심까지 다 하기는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요걸 이 해결 중심은 양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부모 놀이 치료로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개인 심리학만 하기도 사실은 시간이 좀 빠듯해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 심리학은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현대 심리학자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아들러는 이 사람은 이제 현대인들의 그 심리하고 잘 맞는다고 해서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이렇게 좀 요즘에 상담에서 많이 이 아들러의 이론을 많이 이제 적용을 하면서 상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의 이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또 부모의 양육 태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성격이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열등감이라든지 정신병리 적인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아들러 이론이 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 이론을 보면 이제 그 아들러도 원래 이제 프로이드 이론을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처음에는 이제 그 프로이드의 이제 그 모임에 그 프로이드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수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그 모임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이러면서 이제 프로이드의 이제 그 정신 분석학을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융도 마찬가지고 융도 이제 나중에 그 자기가 그 정신분석 학회에서 이제 탈퇴를 하고 아들러도 탈퇴를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데 프로이드와 융과 아들러 이 세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거장으로 이렇게 근본은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거를 이론을 갖다가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발달시키고 발전시킨 그 학자들 중에 이제 이 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거장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PPT 이제 제가 민들레를 넣었어요. 사진을 넣습니다. 민들레 꽃 예쁘죠? 네, 저 오늘 민들레 색깔을 이제 옷을 입었는데 민들레 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좀 즐거우시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들 이미지가 나오죠? 네, 쌍둥이 자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또 목마 타고 노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애들이 노는 그게 다 다르죠. 그리고 어디에 그날 그날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놀이가 다 달라요. 똑같은 놀이를 이제 이렇게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해결해야 되는 과정에 있을 때는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뭐 집을 갖다가 논다든지 이런 그 모래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논다든지 이런 그 틀을 그거는 이제 반복해서 계속 그 문제 자기 심리적인 문제 해결할 때까지는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노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보면 그날 그날의 이제 심리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볼풀도 있죠. 네, 애들 여기 볼풀에 들어가서 누워 있고 아니면 이제 곰 같은 거를 안고 있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이게 애들한테는 여기가 휴식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거기 누워서
볼풀을 덮어준다든지 이럴 때 애들은 굉장히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잠깐만 있어봐. 선생님이 이거를 이불처럼 덮어줄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또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고요. 가만히 누워서 휴식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놀이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네, 이렇게 아이들의 노는 그 놀이 유형이 다르죠.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제 20쪽에 보니까 PPT가 여기 이제 사진이 나왔죠.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사진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책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너무 피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미지도 넣고 사진도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도 넣고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쪽을 보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회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의 인간에 대한 관점이 자신과 이제 다르게 편협하다고 느껴서 1911년 프로이드와 결별을 했습니다.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이제 자기 노선을 이제 이론을 이제 정립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12년에 개인 심리학회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5년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러면서 이 아들러의 이론이 이제 발전했는데 드레이커스는 개인 심리학을 이게 심리학의 개념들을 좀 더 정교화해서 아동 놀이 치료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책에 보면 놀이치료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무실을 만들어서 아들러 이제 그 이론을 갖다가 예, 그리고 선생님들을 교육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개인 치료, 집단 치료, 가족 치료에 아들러 이론을 도입하고 치료사를 위한 훈련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네, 보급하는데 이제 제자라고 해야 되죠. 네, 이렇게 그래서 개인 심리학 놀이 치료가 이제 현재 아이의 어떤 그 가지고 온 문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 이론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네, 좀 볼까요? 여기 드레이커스, 네, 식물에게 물이 필요하듯 인간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 네, 좌절한 내담자들한테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담에서는요, 통찰 상담을 하는가, 네, 또 격려 상담을 하는 것이 지지 상담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떤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가. 대부분 나를 찾아온 내담자들은 다 지금 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지 상담과 그다음에 통찰 상담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지 상담이 훨씬 더 비율이 높죠. 지지를 하면서 통찰을 하도록 도와주는 네, 이게 필요한 거죠.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서로 신뢰를 형성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네, 지지하고 따뜻함과 그다음에 수용감 이런 걸 느끼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어른들도 똑같아요. 네. 드레이커스는 식물에게 이제 그 물이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정신의학자고 교육학자입니다. 네, 그 알프레드 아들러는요 사회적 관심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그 동기에 대해서는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내가 좀 더 예, 완성되고 성숙한 사람 네, 요런 그래서 인간 개념은 심리학에서 사회성 인간 개념을 갖다가 이제 그 프로이드는 심리 내적인고 그리고 이제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각 발달기마다
고착이나 퇴행이나 이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랬을 때 너무 넘치든지 너무 모자랐을 때 아이들에게 그 발달기에 이제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결정론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러는 심리학에서 이제 사회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강조한 최초의 업적으로 사회 심리학을 이제 발전시킨 그 선구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족 환경을 볼게요. 유태인이고요. 오스트리아의 유태인으로 사남이녀 중 둘째 아들입니다. 형이 있었죠. 형은 똑똑했다 그래요. 네. 몸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 자주 아프고, 그래서 엄마의 이제 보호를 극진히 받았고, 그리고 이제 3살 때 동생이 이제 폐렴으로 사망하는 것을 본 거죠. 네. 몸이 약한 아이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겠죠. 네, 자신도 5살 때 이제 폐렴으로 죽을 뻔했고요, 실제로. 그리고 질병과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동생이 그렇게 이제 아파서 죽고, 그리고 이제 질병과 자신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구루병도 걸리고, 하여튼 엄청 이제 그랬나 봐요. 그 애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을 이제 경험하면서 응석바지에 이제 경량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 또 신체적 열등감까지, 왜 형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의사가 되기를 결심을 했어요. 이 아들러의 이론에서 이제 생활 양식이 나와요.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 아들러는 생활 양식을 이때 이미 정한 거예요.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어떤 의사? 네, 정말 사람을, 마음과 몸을 잘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불렀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가 가망이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아들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하기를, 나는 저런 의사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구루병이나 폐렴 등으로 인해서 신체적 열등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형은 뭐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들러는 그렇지 못하고, 네, 병 자주 앓고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학교 때 수학을 낙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퇴 공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제 담임 선생님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얘는 공부로는 안 되겠으니까 구두를 배우는, 이런 이제 구두 제조업자가 되는 게 적합하겠다, 이렇게 담임이 권고를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격려를 한 거죠. 그래서 우등생이 되어서, 네, 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연주자, 고개사, 예술가 등 환자에 대한 그걸 극복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는 열등감을 극복해가지고 현재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를 이제 그 자기가 만난 내담자를 통해서 그걸 이제 알고, 그 환자에 대한 경험은 어릴 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점과 능력을 개발하며,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하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진보하고 그리고 성장하며 발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심리치료사로, 그리고 가족 상담사로 봉사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들러가 이제 이론을 갖다 정립하기 시작한 게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종군 의사로 이제 또 거기 이제 전쟁터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 거기 그 전쟁터에 나온 그 군인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전쟁터에서 두려움을 다루는 이런 극복하고 이러는 거에 훨씬 더 유연하게 그리고 네,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그걸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며 자신의 이론을 갖다가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22년에 이미 1922년이에 우리는 2020년대를 살죠. 네, 근데 1922년 그때 이미 아동 상담소를 32곳을 네, 공립학교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의사를 교육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치료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앞서갔지요. 유럽 쪽이. 네. 1926년 미국 대학 순회 강연 그리고 이제 뉴욕의 병원을 개업하고 그리고 콜롬비아대 개건 교수로 또 일하고 네, 그리고 이제 롱아일랜드 의과대학의 임상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 곳곳을 네, 다니면서 강연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재치 있고 영감 있는 강연자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과도한 일 속에서도 노래하고 음악을 즐기고 친구들과 놀고 네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즐겁게 보내는 사람이었죠. 인간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협력과 사랑으로 인류를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이제 순회 강연 순회 중에 이제 심장마비로 해서 67세를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친구 의사가 너가 이번 강연은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몸이 상태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정말 많이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제 그래도 내가 이게 이제 잡힌 거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펑크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강연을 하는 중에 이제 심장마비로 이렇게 별세를 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이미지를 넣었어요. 아들러 심리학 입문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몇 년 된 거죠. 미움받을 용기, 늙어갈 용기, 나를 사랑할 용기. 이게 제가 책을 이미지를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들러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으면 이렇게 책을 사서 보시면서 아들러 이론을 이해하시면 쉽게 볼 수 있는 책들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늙어갈 용기 이런 책들이. 네, 인간관을 한번 볼까요? 첫째는 사회적 존재, 두 번째가 목표 지향적인 존재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관적인 존재고 네 번째가 창조적 존재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간관이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가겠습니다. 네, 아들러는 인간을 총체론적인 존재다. 전인식과 무의식과 이런 거, 그 다음에 본능과 그 다음에 의식과 그 다음에 이제 초자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총체론적인 존재로서 분할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자체로서 모순이 없는 통합된 실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인생에 그래서 과업의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 직업, 네, 그리고 여가, 우정 이렇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성적 사랑과 결혼, 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의 이론으로서 사회의 한 어느 지역사회라든지 어느 회사라든지 자기가 소속돼 있는 거기에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일하면서 네 그러면서 사랑과 결혼과 여가와 우정을 다 이제 골고루 분배를 잘하고 균형적인 삶을 살 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사회적인 존재. 첫째가 이제 총체론적인 존재로 큰 틀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사회적인 존재로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 다 가족이라는 그 틀에 가족 체계에 소속돼 있지요. 그 다음에 교회에 소속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그 동네에 소속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돼 있고, 이렇게 인간은 그 소속감과 거기서 가족과의 유대감, 그 다음에 친구와의 유대감, 이런 동료와의 유대감을 가지고 사회 공동체 소속에 대한 적응력, 어릴 때 이제 요거를 알아간다는 거죠. 적응력과 조건을 알아가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부여해서 유능성을 키울 때 행복하고 강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외와 거부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이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며 개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넣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이 아이를 따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 소외돼서 지금 울고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될 때 아이의 심리적인 그런 이제 외상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성장해서 이렇게 부장으로, 과장으로, 대리로, 주임으로 이렇게 회사 내에서 아주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존재로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목표 지향적인 존재는 인간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욕구를 가지고 가상의 어떤 목표와 완성을 향한 노력으로 자신을 우월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형성되어가는 존재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이 완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금도 형성되어가는 존재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가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마치 축구 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골대를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 보이죠? 이런 존재로, 목적론적인 존재로 이렇게 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우월의 욕구를 갖다가 나는, 여기 보세요. 근육맨이죠? 이렇게 남자들 근육 울퉁불퉁하면 다들 막 우와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이제 자기 목표 지향적인 그런 거를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또한 거기서 자기의 우월 욕구를 갖다가 채워나가는 존재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동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개인이며, 여기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인가를 목적이 있어서 비싼 등록금 내고 시간과,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 오시지 못하면 책 보시고 요약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목적을 추구하는, 내가 목표가 거기에서 그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창조적으로 삶을 갖다가 계속 개척해 나가는 존재를 봤죠. 그래서 인간은 개인의 독자적인 전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움직이면서 최대 그 움직이는 동기가 우월에 대한 욕구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미지 볼까요? 사다리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구적 최종 목적론은 여러분들이 이 상담학을 배우셔서 무엇을 하실 거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허구나 이상이 현실보다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가 이제 그 목표, 근데 그것이 지금은 허구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뭐처럼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또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어떤 허구적인, 나는 어떤 집에서 살 것이다. 나는 전원주택에서 살 것이다. 나는 아주 비싼 아파트에, 고급 아파트에 살 것이다. 이런
자기 허구적인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갈, 그렇지만 그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그것을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목표를 향해서 이제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지를 이런 걸로 씁니다. 멋있죠? 네. 나는 이런 건축물을 앞으로 지을 것이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의 미래에 되고 싶은, 완성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때는 허구적인 목표였지만 박사과정을 하면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준비되면 부르실 것이다. 네, 그것이 현실이 됐죠. 네. 네. 목표 지향적인 존재. 그래서 132페이지를 책을 좀 보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가 있다고 본다.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갈 길을 정하지 않고 달려가는 자동차는 없듯이 목표를 자각하고 있든 아니든 사람은 목표를 이루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목표를 이해하면 그 사람의 행동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목표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죠. 그것이 이기심이나 시샘, 질투 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잘못된 목표와 그에 따른 잘못된 행동은 자신의 간절함의 그 욕구 충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이커스와 이제 솔츠는 아동이 보이는 그 잘못된 행동의 목표로 4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관심 끌기 목표 아동. 두 번째, 힘의 추구 목표 아동. 세 번째가 복수와 안갚음을 하기 위한 목표 아동. 네 번째가 부적절성, 불완전함의 증명을 이제 보이는 아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네. 자, 관심 끌기 아동을 볼까요? 관심 끌기 목표를 가진 아동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 때만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써요. 지나치게 모범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관심을 요구하고 매달리기도 하죠. 또한 그러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반항적으로 이제 행동하기도 하고, 타인을 갖다 비난하고 부자질하고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끌려고 하죠. 이게 계속 부모와 교사가 아동이 이런 행동을 계속 보일 때 주목하고 이제 다가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잠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받으면 이제 문제 행동이 잠시 멈추죠. 그러다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가 또 그게 관심 사라지면 다시 이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힘의 추구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아동은 타인과 상황을 늘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은 그러나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늘 통제력을 이제 갖고 드러내기를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아동은 다른 사람에게 덤비고 반항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권위 있는 사람 어른들하고 논쟁을 하기를 좋아해요. 정말 피곤해요. 이런 아이들하고 논쟁하면. 타인과의 힘겨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집까지 또 부리죠. 억지를 부리고 어깃장 놓고 또 협력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래서 힘을 추구하는 아동과 관계를 맺게 되면 화가 나고 아동을 설득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되죠. 진이 빠집니다. 이런 애들을 만나면. 그러나 이런 태도는 아동을 더 반항하게 만드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렵죠. 세 번째가 복수와 안갚음입니다. 복수가 목표인 아동은 대부분이 학대와 방임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갖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학대했다는 데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큽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게 크겠지.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복수를 추구하는 아동은 자신이 고통받은 것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갖다가 학교에서 폭력 가해 아동들이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 고소해. 그 괴로워하는 자기 동료, 자기 친구를 보면서 아우 고소해. 네, 이렇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화를 내면서 타인을 처벌을 하고자 하죠. 예. 그래, 네 번째예요. 부적절성과 불완전함의 증명이에요. 이것은 네, 아동이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쉽게 포기하고 네, 사람과의 교류를 회피하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들을 요런 아이들의 문제는 다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서 유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하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믿는 아이들은요, 가족 중에 중요한 인물이 엄마 아빠인데 아빠가 늘 아이를 갖다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게 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부터 자신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도전하지를 왜 뭔가를 해놓으면 늘 혼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포기하고 사람과의 교류를 회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적 표상이 부모에 대한 내적으로부터 받은 그 내적 표상이 내 안에 있으면서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아빠처럼 나를 갖다 그렇게 늘 비난하고 처벌하려고 그러고 혼낼 것이다. 이렇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즐거움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아이들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회적인 그런 사회성이 발달을 하는데 이런 애들은 마음의 문을 이제 일단 차단을 하는 이런 아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나 또래와 자녀를 자주 비교하고 자녀에 대해서 높은 기대와 기준을 적용하고 때로는 이제 비난하고 그리고 방임하기도 하고 자기 기준에 못 미칠 때 네, 방임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부모의 자녀는 반복적으로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나는 무능하다. 그리고 불완전하다. 이러는 게 이제 자기 패배적인 이런 이제 그 인식을 갖다 형성해서 자신이 부적절하고 불완전함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에서는요. 투사적 동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아동은요. 다른 사람도 그 엄마 아빠가 본인한테 했던 그 대접을 갖다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내는 이거 참 무서운 거잖아요. 내 아이가 다른 사람 내가 우리 집에서 그 아이를 갖다가 구박하고 늘 이렇게